어머니 같은 치매 노인이 재산을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제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빨리 도장 찍으세요. 안 그러면 요양원 보낼 수도 있어요. 항상 웃으면서 어머니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평생 자식 키우고 며느리 잘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돌아온 거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도장 찍으면 안 돼요. 10살짜리 아이였어요. 이 서류 가짜예요. 도장 색깔이 달라요.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날부터였어요. 10살짜리 아이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시작한 건 이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댓글 남겨주시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시골로 내려온 지 3년이 됐습니다. 강원도 횡성군 산골짜기 끝자락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집 앞에는 텃밭이 있고 뒤로는 감나무 세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봄에는 냉이를 캐고 여름에는 상추를 뜯고 가을에는 감을 따고 만석 씨랑 둘이서 그렇게 지냈어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서울 마포에서 40년 넘게 분식집을 했거든요. 손님들 웃음소리, 라면 끓는 소리, 아이들이 떡볶이 달라고 떼쓰는 소리. 그런 것들이 사라지니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귓속이 멍멍한 게 아니라 가슴이 멍멍했습니다. 재현이한테 전화해봐. 영감이 저녁마다 그렇게 말했어요. 먼저 하겠지, 뭐. 1년이었습니다. 아들 재현이가 연락을 끊은 지 시골 내려갈 때 어머니 잘 다녀오세요 한마디 하고 그 뒤로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설날에도 추석에도 손주 얼굴은 영상통화로 딱 한 번 보여줬을까 말까였습니다. 그이는 그게 제일 아팠어요. 제가 아프면 영감이 아프고 영감이 아프면 저도 아프고 그러면서 둘 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텃밭에서 함께 흙을 만지면서 말 대신 한숨만 나눴어요. 그게 3년째 우리 부부의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어요. 텃밭에서 배추 모종을 심고 있는데 담장 너머로 작은 얼굴 하나가 쑥 올라왔어요. 할머니, 뭐예요? 깜짝 놀라서 올려다봤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까만 단발머리에 크고 반짝이는 눈. 남색 줄무늬 티셔츠를 입은 게 마르고 작았지만 눈빛만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누구니? 옆집이요. 김도윤이요. 옆집이라. 할아버지랑 손자가 산다는 건 들었는데 직접 본 건 처음이었어요. 혼자 왔어? 네. 할아버지 주무셔요. 그날 이후로 도윤이는 매일 왔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이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고 점심때는 텃밭 일을 도와주겠다고 제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배추 모종을 심는 걸 한번 보여주니까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흙을 만지는 손이 어찌나 조심스러운지 모종 하나하나 아기 다루듯 했어요. 저는 처음에 경계했습니다. 누가 시킨 건 아닌지, 뭔가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60년 넘게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다가오는 사람이 불편해지거든요. 세상살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진짜 이유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고구마예요? 아니, 감자.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달라요? 캐봐야 알지. 입 모양이 다르거든. 물어보는 게 끝이 없었어요. 어떤 게 무인지, 어떤 게 배추인지, 왜 밭에 물을 아침에만 주는지. 하나를 대답해주면 둘을 더 물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어요. 이 아이에겐 물어볼 사람이 없었다는 걸. 그러다 영감이 바둑판을 꺼냈습니다. 도윤이가 매일 오니까 심심풀이로 가르쳐 주겠다고요.
이리 와. 바둑 둘 줄 알아? 조금이요. 영감이 피식 웃었어요. 10살짜리가 조금 안다는 게 돌 놓는 법 정도 안다는 뜻인 줄 알았거든요. 첫 수를 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감자를 깎고 있었는데 영감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5분도 안 됐을까? 영감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10분쯤 지나니까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도윤이가 마지막 돌을 놓았습니다. 이겼다. 영감이 바둑판을 한참 내려다봤어요. 40년 넘게 바둑을 둔 사람입니다. 동네 바둑대회에서 상도 3번이나 탔어요. 그 사람이 10살짜리한테 졌습니다. 그것도 첫 판에. 영감이 저를 돌아보면서 말했어요. 이 녀석이 나를 이겼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놀라서 떤 게 아니라 뭔가 대단한 걸 발견한 사람의 떨림이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다음 날 저는 도윤이를 시험해 봤습니다. 옛날에 분식집 장부 정리할 때 쓰던 방식으로 숫자 문제를 냈어요. 사과가 127개 있어. 하루에 13개씩 팔면 며칠 만에 다 팔려? 도윤이가 3초 만에 대답했습니다. 9일이요. 나머지 10개 남아요. 소름이 돋았어요. 중학교 수학 문제를 10살짜리가 암산으로 풀었거든요. 도윤아, 이런 거 어디서 배웠어? 할아버지 서재에 책이 많아요. 혼자 읽었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혼자 읽었다고요.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그날 저녁 도윤이가 영감의 서예 도구를 구경했어요. 벼루를 만져보고 붓을 만져보고 빨간 인주를 손가락 끝에 찍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인주는 색이 진한 빨강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집에 있는 건 주황색에 가깝거든요. 그래, 인주도 종류가 다르거든. 색이 다르면 도장 찍었을 때 바로 표나요? 그럼, 눈 밝은 사람은 금방 알아.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아무 생각도 못했습니다. 인주 색깔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게 나중에 우리 가족을 살리는 한마디가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도윤이가 우리 집에 드나든 지 보름쯤 됐을 때 옆집 김창우 어르신이 찾아왔습니다. 허리가 굽고 걸음이 느린 분이었어요. 올해 78세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윤이가 매일 와서 폐를 끼치지요?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오히려 저희가 덕을 보고 있는걸요. 영감이 마루에 앉으라고 했어요. 창우 어르신은 식혜 한 잔을 받아들더니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주름진 손이 잔을 감싸준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도윤이 엄마가 제 딸이에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혼하면서 아이를 두고 갔어요. 아빠 쪽은 재혼한 뒤로 연락이 끊겼고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감추려고 했지만 감출 수 없는 떨림이었습니다. 양육 포기 서류를 보냈더라고요. 제 딸이. 저는 그 말에 감자를 놓았습니다. 양육 포기요. 10살짜리 아이를 두고. 그래서 제가 데리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몸이 좋지 않아서요. 무릎도 안 좋고 당뇨에 혈압약도 먹고 얼마나 더 돌볼 수 있을지. 창우 어르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굽은 등이 더 움츠러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등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영감이 먼저 말했어요. 선생님, 도윤이 우리한테 보내세요. 밥 먹이고 공부도 봐주겠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영감을 바라봤어요. 영감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같은 마음이었어요. 이 아이를 보내면 안 된다. 창우 어르신이 돌아간 뒤 도윤이가 텃밭에서 감자를 캐다가 불쑥 말했습니다. 할머니, 응? 여기가 제일 따뜻해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목이 막혀서요.
10살짜리 아이가 따뜻하다는 말을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는 걸 저는 처음 봤습니다. 한 번도 따뜻한 곳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아이만 그렇게 말해요. 그날 밤 영감이 잠자리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재현이는 안 오는데 대신 저 아이가 왔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대신이라니. 아들 대신. 그 단어가 자꾸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깨진 건 열흘 뒤 재현이가 전화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전화기에 재현 두 글자가 떴을 때 저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가습을 끄는 것도 잊고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나 재현이야. 목소리가 달라졌더라고요. 예전엔 퉁명스럽기만 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다정했어요. 너무 다정해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내려가도 돼요? 유진이랑 같이.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아들이 온다. 며느리까지 함께. 1년 만에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감한테 말하니까 영감도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안 올라가는 척했지만 다 보였습니다. 그날 밤 영감이 몰래 마당 잡초를 뽑는 걸 봤어요. 아들이 오니까 집이라도 깨끗이 해놓고 싶었던 거겠지요. 저는 뭘 해먹일지 벌써부터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재현이가 어릴 때 좋아하던 갈비찜을 할까? 된장찌개를 끓일까? 장을 보러 읍내까지 나갔다 왔어요. 소갈비 2kg, 양념 재료, 과일. 2시간 넘게 장을 봤습니다. 그런데요. 도윤이가 그날따라 표정이 달랐어요. 텃밭에서 같이 물을 뽑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 주말에 우리 아들이 와 했더니 도윤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들이요? 1년 동안 안 왔는데 갑자기요? 10살짜리 아이가 한 말이에요. 저는 웃으면서 넘겼지만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1년 동안 안 왔는데 갑자기. 왜? 주말이 왔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마을길을 따라 올라왔어요. 차에서 재현이가 먼저 내렸습니다. 1년 만에 본 아들은 좀 야윈 것 같았어요.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힘든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유진이가 내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까만 캐시미어 코트, 높은 구두, 번쩍이는 금색 귀걸이. 시골 흙길 위에 10cm짜리 힐이 푹푹 빠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손톱은 새빨갛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활짝 웃었어요. 이가 다 보이게. 저는 반가웠습니다. 진심으로. 1년 만에 며느리 얼굴을 보니까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래, 어서 와. 밥 해놨어. 갈비찜을 차려놨습니다. 과일도 깎아놓고 식혜도 만들어놨어요. 유진이가 와 어머니 솜씨는 여전하시네요 하면서 웃었는데 영감이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저녁 식사 중에 시작됐습니다. 재현이가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영감이 젓가락을 멈췄어요. 이 동네 땅값이 많이 올랐대요. 어머니 명의 텃밭이랑 집터, 지금 팔면 꽤 괜찮은 가격 받을 수 있다고. 뭐? 저는 멈칫했습니다. 밥 먹으러 온 게 아니었어요. 1년 만에 찾아온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누가 그래? 유진이가 아는 부동산 전문가가 있어요. 이쪽 시세를 잘 안대요. 유진이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식탁 위 갈비찜 접시를 밀어내고 서류를 펼쳤어요. 어머니,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것도 좋지만 이 땅이 지금 한 5억은 된대요. 지금 안 팔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5억이요.
텃밭이랑 집터 합쳐서 3억에 산 건데 2년 만에 5억이라고요. 저는 부동산을 잘 모르지만 이 산골에서 그렇게 올랐다는 게 선뜻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여기는 우리 노후 자금이야. 이 집 팔면 우리는 어디가?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서울에 더 좋은 곳 알아볼게요.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같이 살면 되죠. 같이 살자고요. 1년 동안 전화 한 통 없던 사람들이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아들 앞에서 차마 말을 못했어요. 재현이 눈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저 아이도 뭔가 불편한 거구나. 그건 알 수 있었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 그렇게만 말했어요. 유진이 표정이 살짝 굳었다가 바로 웃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전환이 너무 빨랐어요. 0.5초도 안 걸렸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어요. 그건 연습된 웃음이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영감한테 물었어요. 영감, 재현이가 왜 갑자기 땅 이야기를 한 거야? 유진이 때문이지. 영감은 단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저는 아직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설마.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유진이가 산책한다면서 집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창문 너머로 유진이가 보였어요. 핸드폰을 들고 집을 찍고 있었습니다. 앞마당, 텃밭, 뒷산 쪽. 방향을 바꿔가면서 여러 장을 찍었어요. 산책하면서 경치를 찍나 보다. 저는 그렇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도윤이가 왔어요. 평소처럼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더니 유진이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잠시 유진이를 바라보다가 저한테 다가와서 귓속말을 했어요. 할머니. 응? 저 아줌마 눈이 웃는데 입은 안 웃어요. 뭐? 거짓말하는 사람 눈이에요. 웃을 때 눈 주변 근육이 안 움직여요. 진짜 웃으면 눈꼬리가 올라가거든요. 저 아줌마는 입만 웃어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표정 근육을 분석한다고요. 도윤아, 그걸 어떻게 알아? 할아버지 서재에 심리학 책이 있었어요. 표정 읽는 거, 관상 같은 거요. 재미있어서 읽었어요. 저는 그 순간 어제 저녁 유진이의 웃음을 떠올렸어요. 어머니 솜씨는 여전하시네요 하면서 웃었을 때 정말 눈이 웃고 있었나?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아니요. 입만 웃고 있었어요. 도윤이가 또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아까 저 아줌마가 가방에서 서류 같은 거 꺼내다가 넣었어요. 파란색 서류 봉투요. 어제 보여드린 거 말고 다른 거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서류요. 어제 보여준 것 말고. 확실해? 네. 모서리에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근데 색깔이 좀 이상했어요. 빨간 도장의 색깔이 이상하다. 며칠 전 인주 이야기를 했을 때 도윤이가 색이 다르면 바로 표나요?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아이 말이니까 10살짜리가 뭘 알겠어. 그런데 가슴 한쪽이 계속 철렁거렸습니다. 유진이가 돌아와서 다시 웃었어요. 어머니, 점심 뭐 드실래요? 제가 해드릴까요? 저는 유진이의 눈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의식하면서 도윤이가 맞았습니다. 입만 웃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재현이 부부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류는 놔두고 갈게요. 천천히 보세요 하면서요. 차가 마을길을 내려가는 걸 보면서 영감이 말했어요. 조심해야겠어.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아들을 의심하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가슴을 칼로 긋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가 담장 너머에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응,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도윤이가 맞았습니다.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재현이 부부가 올라간 뒤 저는 일주일 동안 서류를 꺼내보지 못했습니다. 무서웠거든요. 펼쳐보면 뭔가 나올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게 나오면 모른 척 할 수가 없잖아요. 아들을 의심해야 하니까, 며느리를 의심해야 하니까. 그게 제일 두려웠습니다. 영감이 먼저 움직였어요. 열어봐. 안 보면 더 불안해.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안 보는 게 더 무서웠어요. 식탁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A사 용지 6장. 토지 매매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매도인의 제 이름 한정순, 매수인의 한강개발 주식회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매 대금 5억 2천만 원. 숫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5억 2천이면 우리한테는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서류에 이미 제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영감, 나 이 도장 찍은 적 없어. 뭐? 여기 봐. 내 인감이 찍혀 있잖아. 근데 나 이거 안 찍었어. 영감이 서류를 가져가서 자세히 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거 내 인감 맞아? 모양은 비슷한데. 잘 모르겠어. 그때 도윤이가 왔습니다. 늘 그렇듯이 담장 너머에서 할머니하고 불렀어요. 저는 서류를 접으려다가 말았습니다. 왠지 이 아이한테 보여줘야 할 것 같았거든요. 도윤아, 이리 와봐. 도윤이가 마루에 올라와서 서류를 봤어요. 아이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장난기가 사라지고 날카로운 집중의 눈이었어요. 할머니, 돋보기 있어요? 잠깐만. 영감이 서랍에서 돋보기를 꺼내왔습니다. 도윤이가 돋보기를 들고 서류 위 도장을 들여다봤어요. 10초, 20초, 한참을 봤습니다. 이거 가짜예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할머니, 여기 보세요. 이 도장 색깔이요. 도윤이가 손가락으로 도장 가장자리를 가리켰어요. 진짜 관이는 짙은 빨간색이에요. 인주로 찍으면 가운데가 진하고 가장자리가 살짝 번지거든요. 근데 이건 색이 균일해요. 주황색에 가깝고요. 이건 프린터로 인쇄한 거예요. 10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돋보기로 다시 보니까 정말 그랬어요. 제가 쓰는 인주의 빨간색이 아니라 뭔가 탁한 주황색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도윤이가 서류 아래쪽을 가리켰어요. 이 글자 보이세요? 매도인 옆에 적힌 글씨체가요. 나머지는 다 명조체인데 여기만 글씨 모양이 살짝 달라요. 0.5mm 정도 자간이 넓어요. 제 눈에는 전혀 안 보였습니다. 돋보기로 봐도 모르겠었어요. 그런데 영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녀석이 맞아. 나도 지금 보이네. 여기 한 글자만 다른 폰트야. 도윤이의 눈이 돋보기보다 정확했습니다. 할머니, 이 서류를 만든 사람이 진짜 서류를 복사한 다음에 도장이랑 이름 부분만 바꿔 끼운 거예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며느리가 들고 온 서류가 위조 서류라니. 그 말은 재현이도 알고 있다는 뜻일까? 아들도 이걸 알면서 가져온 걸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감이 재현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재현아, 내 아버지. 내가 가져온 서류 말이다. 이거 어디서 났어? 유진이가 아는 부동산 전문가한테서 받았다고. 그 전문가 이름이 뭐야? 재현이가 말을 더듬었어요. 사실 저는 잘 몰라요. 유진이가 다 처리했거든요. 재현아, 영감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40년 동안 영감이 저런 목소리를 낸 걸 3번밖에 못 봤어요. 진짜 화가 났을 때만 나오는 목소리거든요.
이 서류 도장이 가짜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 5초, 10초. 네. 인감이 위조됐어. 글씨체도 한 군데 다르고. 그게 무슨. 재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들의 떨림이 들킨 사람의 떨림인지, 처음 알게 된 사람의 떨림인지 구분하고 싶었거든요. 아버지, 저는 정말 몰랐어요. 유진이가 전부 맡겼다고, 서류도 정식으로 받은 거라고. 처음 알게 된 사람의 떨림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듣고 눈물이 났어요. 아들은 속은 거였습니다. 아들도 이용당한 거였어요. 그런데 안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현아, 유진이한테 물어봐. 그 부동산 전문가가 누군지. 네.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감이 한숨을 쉬었어요. 길고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재현이는 모르고 한 거야. 알아. 나도 들었어. 그럼 유진이가. 영감이 말을 끊었습니다. 끊었다기보다 끝맺지 못한 거예요. 며느리를 직접 의심하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직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윤이가 숨도 못 쉬겠다는 표정으로 달려왔어요. 할머니. 왜? 무슨 일이야? 도윤이가 숨을 헐떡이면서 말했습니다. 저 아줌마가 전화했어요. 밖에서. 마을 끝 정자 옆에서요. 뭐? 유진이가? 유진이는 서울로 올라갔잖아. 아니요. 아까 차가 다시 왔어요. 저 아줌마만 혼자요. 아저씨는 안 왔어요. 유진이가 혼자 다시 내려왔다고요. 재현이 없이. 전화로 뭐라고 하던? 도윤이가 눈을 크게 뜨고 말했어요. 서류 문제 생겼어. 시아버지가 알아챘어. 도장 색깔 때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태수 씨, 빨리 새로 만들어. 이번에는 진짜 인주로 해. 그랬어요. 태수?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래? 모르겠어요. 근데 할머니, 저 아줌마 목소리가 아까랑 완전 달랐어요. 낮에 할머니한테 어머니 할 때랑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도윤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서류를 위조한 게 유진이었어요. 태수라는 사람과 함께. 그런데 도윤이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이 아이는 항상 마지막에 핵심을 꺼내요. 할머니, 저 아줌마가 전화 끊고 또 전화했어요. 그때는 여보라고 했어요. 여보? 네. 여보, 이번 거 끝나면 우리 제주도 가자. 재현이는 이혼하면 되잖아. 이렇게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여보. 유진이가 여보라고 부른 사람은 재현이가 아니었습니다. 태수라는 남자였어요. 며느리가 내연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연남과 함께 우리 재산을 빼돌리려 한 거였어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배신감이었어요. 우리가 이 며느리한테 뭘 잘못한 게 있나? 결혼 축의금도 넉넉히 했고 서울 전셋값도 보태줬고 손주 돌잔치 비용도 보냈어요. 늘 유진아, 잘 지내지? 전화했었습니다. 돌아온 건 위조 서류와 내연남이었습니다. 영감한테 말하니까 그이가 주먹을 떨었어요. 평생 주먹을 쥐는 걸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경찰에 신고하자. 잠깐. 저는 영감을 말렸습니다. 아직 증거가 부족했거든요. 도윤이가 들은 것만으로는 안 돼요. 아이 말이라고 무시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뒤에 뭐가 더 있는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서류만 가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시작일 줄은 몰랐어요. 도윤이가 마루에 앉아서 저를 올려다봤어요. 할머니, 저 도와줄 수 있어요. 뭘?
나쁜 사람 잡는 거요. 10살짜리 아이가 그 눈으로 저를 보면서 한 말이었어요. 진지했습니다. 눈에 장난기 하나 없었어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믿자. 이 아이와 함께 끝까지 파헤치자. 보름이 지났습니다. 유진이가 전략을 바꿨어요. 이번에는 전화로 왔습니다. 목소리가 한층 더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어머니, 저예요. 유진이요. 그래, 유진아. 저는 이제 이 사람의 목소리를 예전처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어머니인데 정과는 완전히 다르게 들렸거든요. 어머니, 연말에 세금 신고하셔야 하는 거 아세요? 시골 토지 보유세가 작년보다 올랐대요. 제가 회사 격리부에 물어봤거든요. 세금? 네. 어머니가 직접 하시면 복잡하시잖아요.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통장이랑 인감만 보내주시면 돼요. 통장, 그리고 인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류가 안 되니까 이번에는 통장을 직접 달라는 거였어요. 명목만 바꿨을 뿐 노리는 건 같았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 어머니, 신고 기한이 있어서요. 늦으면 가산세 나와요. 그래도 생각 좀 해보자. 전화를 끊고 영감한테 말했어요. 영감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통장은 절대 안 돼. 나도 알아. 근데 저 여자가 포기할까? 포기할 리가 없었어요. 서류가 실패했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온 거잖아요. 이번에 안 되면 또 다른 수를 쓸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도윤이가 그 주에 우리 집 마루 밑에서 뭔가를 주워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밑에 떨어져 있었어요. 작은 수첩이었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의 가죽 커버. 펼쳐보니까 숫자만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300만 원이 10줄 넘게 반복돼 있었어요. 그 옆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월 5일, 1월 12일, 1월 19일, 1월 26일. 일주일 간격이었어요. 이게 뭐지? 저는 숫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도윤이는 달랐어요. 도윤이가 수첩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심각하게 변해 있었어요. 할머니, 이건 세금이 아니에요. 뭐? 이 숫자는 할머니 돈을 여러 번 나눠서 빼는 계산이에요. 10살짜리 아이가 한 말이에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빼면 은행에서 알아채거든요. 1천만 원 이상 인출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보고돼요. 그래서 300만 원씩 나눠서 빼려는 거예요. 300만 원이면 보고 안 되거든요.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도윤아, 그걸 어떻게 알아? 할아버지 서재에 경제책이 있었어요. 금융범죄사례집이라는 책이요. 재미있어서 3번 읽었어요. 3번이요. 금융범죄사례집을. 10살짜리가. 도윤이가 수첩을 다시 펼치며 말했어요. 여기 보세요. 300만 원을 매주 한 번씩 빼면 한 달에 1200만 원이에요. 넉 달이면 4800만 원. 할머니 통장에 1억 5천만 원 있으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 할머니가 전에 노후 자금이 1억 5천이라고 하셨잖아요. 기억력까지 완벽했습니다. 제가 무심코 한 말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넉 달이면 4,800만 원, 1년이면 1억 4,400만 원이에요. 수수료 빼면 할머니 통장이 거의 비어요.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300만 원씩 빼면 은행에서 의심 안 하고 1년이면 통장이 바닥난다. 그게 유진이의 계획이었어요. 그 즈음이었습니다. 마을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어요. 정순네 마트에서 이장 어른을 만났는데 이장이 말했어요. 정순아, 요즘 부동산 컨설턴트라는 사람이 마을에 드나들던데 알아? 부동산 컨설턴트요?
응. 이름이 강태수라고 하더라. 양복 빳빳하게 입고 금시계 차고 마을 땅 개발 가능성을 조사한다면서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녀. 태수? 그 이름이었습니다. 도윤이가 유진이 전화해서 들은 바로 그 이름. 그 사람이 무슨 걸 물어봤는데요? 뭐, 이 동네 땅 시세가 어떤지, 누가 큰 땅을 가지고 있는지. 아, 너희 집 얘기도 하더라. 오만석 씨 집이 텃밭이 넓다면서요? 이러길래 내가 그건 왜 했더니 웃기만 하더라고.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그 사람이 우리 집을 특정해서 물어봤다고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키 크고 떡 벌어졌어. 머리카락은 기름 발라서 번들번들하고 양복이 비싸 보이더라. 금시계가 눈이 부셔. 영감한테 말했더니 영감이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놈이 태수야. 확실해? 유진이 전화해서 나온 이름이 강태수잖아. 그리고 부동산 브로커라면서. 이 시골에 부동산 컨설턴트가 왜 와? 맞는 말이었습니다. 인구 200명도 안 되는 산골에 부동산 컨설턴트가 올 이유가 없었어요. 다음 날 도윤이가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타이밍이 귀신 같았어요. 할머니, 저 아저씨 봤어요. 금시계 차고 양복 입은 아저씨요. 어디서? 읍내 약국에서요. 할아버지 약 타러 갔다가 봤어요. 약국에서 뭘 했는데? 수면제 같은 거 사고 있었어요. 약사 아줌마한테 잠이 안 와서 수면 보조제 주세요 했는데요. 한 통이 아니라 5통을 샀어요. 수면제요. 5통이요. 잠이 안 오면 한 통이면 되잖아요. 5통을 사는 건 이상하잖아요. 이 아이는 숫자도 읽고 표정도 읽고 이제는 행동의 이상함까지 읽어냈어요. 그리고 할머니, 저 아저씨를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어디서? 잘 모르겠는데 뉴스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얼굴이 익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도윤이의 직감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봤다는 건 뭔가 정가가 있다는 뜻일 수도 있었어요. 아직은 확인할 방법이 없었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유진이는 서류가 실패하자 통장을 노렸고 강태수는 마을에 잠입해서 우리 재산을 캤어요. 수면제까지 5통이나 산 건 대체 뭐에 쓰려는 걸까? 영감이 잠자리에서 말했어요. 내일 파출소 가볼까? 아직 안 돼. 증거가 부족해. 그럼 어떡해?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윤이가 들은 전화통화, 마루 밑에서 주운 수첩, 태수의 수면제 구입. 조각은 있는데 그림이 아직 안 보였어요. 그런데 그 수면제의 용도를 알게 된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돈만 노리는 줄 알았어요. 저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도윤이가 저녁에 돌아가면서 문간에서 말했어요. 할머니, 저 아저씨가 수면제를 많이 산 건요. 누군가를 재우려는 거예요. 재우려고? 네. 깨어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10살짜리 아이가 한 말이에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 사람이 재우려는 건 저였어요. 유진이가 또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재현이까지 데리고요.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 왔어요 하면서요. 반찬 몇 가지를 싸왔더라고요. 된장, 고추장, 멸치볶음, 깻잎장아찌. 정성스럽게 포장까지 해서요. 어머니, 제가 담근 된장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저는 받았습니다. 의심을 눈치채면 안 되니까요. 웃으면서 받았어요. 고맙다, 유진아. 이 한마디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입에서 고맙다가 나오는데 속에서는 이 여자가 또 뭘 꾸미는 거지가 올라왔거든요. 재현이 부부가 올라간 뒤 저는 유진이가 가져온 된장으로 찌개를 끓여 먹었습니다. 맛이 괜찮았어요.
영감도 맛있네 했어요. 그런데요. 그날 오후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감겼어요. 텃밭에서 물을 뽑고 있었는데 갑자기 온몸이 무거워졌습니다. 눈꺼풀이 납덩이처럼 내려왔어요. 서 있는데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영감, 나 좀 이상해. 왜? 갑자기 졸려. 눈을 뜰 수가 없어. 집에 들어와서 식탁에 앉았는데 그대로 잠들어 버렸어요. 식탁에 엎드린 채로 깨어보니 2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에 된장찌개를 먹고 나면 1시간쯤 뒤에 쏟아지듯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점심때도 유진이 가져온 반찬을 먹었는데 또 잠들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영감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많이 자.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혹시 나이 들어서 몸이 안 좋아진 건 아닌지, 아니면 정말 치매 초기 증상인 건 아닌지. 그때 유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좀 어떠세요? 깜빡깜빡 하시는 거 없으세요? 깜빡? 아, 아니에요. 그냥 걱정돼서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전화를 끊고 저는 멈칫했습니다. 깜빡하냐고 물어봤어요.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유진이는 확인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건네준 음식을 먹고 제가 얼마나 이상해졌는지. 나흘째 되던 날 재현이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유진이가 그러는데 어머니가 요즘 자꾸 깜빡하신대요. 뭐? 내가 언제? 음식 해놓고 까먹으신다거나 같은 말 반복하신다거나. 유진이가 걱정하고 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깜빡한 적도 없고 같은 말을 반복한 적도 없어요. 유진이가 재현이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없는 증상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재현아, 나 아무 문제도 없어.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셔도 본인이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요. 유진이가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 혹시 모르니까 미리 알아봐야. 후견인이요.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후견인. 치매로 판정받으면 법적으로 재산을 본인이 관리할 수 없게 되는 거였어요. 후견인이 대신 관리합니다. 그 후견인이 아들이 되면 아들의 아내가 뒤에서 조종할 수 있는 거고요. 서류가 실패하고 통장이 실패하니까 이번에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거였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이었어요. 도윤이가 왔습니다. 늘 그렇듯이 할머니 하면서 마루에 올라왔는데 부엌 쪽을 보더니 코를 킁킁거렸어요. 할머니, 이건 뭐예요? 된장찌개. 냄새가 좀 달라요. 뭐가? 도윤이가 냄비 쪽으로 다가갔어요. 뚝배기 뚜껑을 열고 고개를 숙여서 냄새를 맡았습니다. 1번, 2번, 3번. 이거 된장 냄새 말고 다른 냄새가 나요. 다른 냄새? 약 냄새요. 할아버지가 먹는 혈압약 냄새랑 비슷해요. 쓴 냄새. 저는 도윤이 말을 듣고 직접 냄새를 맡아봤어요. 모르겠었습니다. 된장 냄새가 워낙 강해서요. 도윤아, 확실해? 네. 저 코가 좋거든요. 할아버지 약봉지 냄새를 맡으면 뭔 약인지 맞출 수 있어요. 도윤이가 뚝배기 옆에 놓인 된장통을 열었어요. 유진이가 가져온 된장이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서 나요. 이 된장에서 약 냄새가 나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된장에 약을. 할머니, 이거 먹고 나서 졸리셨어요? 어떻게 알아? 할머니가 요즘 낮에 자주 주무시잖아요. 원래 안 그러셨거든요. 제가 매일 왔으니까 알아요. 매일 왔으니까. 이 아이가 매일 와서 지켜봤으니까 제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알아챈 거였어요.
저도 몰랐던 변화를 이 아이가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된장 드시면 안 돼요. 버리세요. 저는 도윤이 말대로 했습니다. 유진이가 가져온 된장, 고추장, 반찬을 전부 버렸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직접 만든 된장만 먹었습니다. 사흘 만에 졸음이 사라졌어요. 완전히 씻은 듯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영감이 저를 보더니 한마디 했어요. 약이 맞았어.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음식에 수면제를 탄 거였어요. 강태수가 약국에서 산 수면제 5통? 그게 여기로 온 거였습니다. 그 주 토요일이었어요. 유진이가 또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도 혼자 어머니 반찬 가져왔어요 하면서요. 새 된장통을 들고 저는 받으면서 웃었어요. 이번에는 먹을 생각이 없었지만 받아야 했습니다. 의심을 눈치채면 안 되니까요. 유진이가 돌아간 뒤 도윤이가 숨을 헐떡이면서 달려왔어요. 아이 얼굴이 하였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이 아이가 겁먹은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바둑을 둘 때도, 서류를 분석할 때도, 유진이 전화를 엿들을 때도 항상 담담했었는데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무슨 일이야? 도윤이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고 낡은 카세트 녹음기였어요. 할아버지가 옛날에 쓰던 거라고 했어요. 이거 녹음했어요. 뭘? 저 아줌마가 전화한 거요. 아까 마을 끝 정자에서 또 전화했거든요. 도윤이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녹음기를 내미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도윤아, 괜찮아? 무서웠어요. 저는 도윤이를 안아줬습니다.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10살짜리 아이가 한 말이에요. 무서운데 할머니가 더 중요하다고.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잘했어. 도윤아, 잘했어.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영감이 옆에서 함께 들었어요. 유진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태수 씨, 된장에 넣는 거 양을 좀 더 늘려. 아직도 멀쩡해 보여. 태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너무 많이 넣으면 맛이 변해. 지금 양이면 한 달이면 병원 갈 정도로 될 거야. 한 달은 너무 길어. 후견인 신청 빨리 해야 해. 시아버지가 눈치챌 수도 있잖아. 걱정 마. 내가 정신과 의사 하나 연결해놨어. 치매 소견서 만들어줄 수 있어. 소견서까지요. 거짓 치매 소견서를 만들어서 저를 치매 환자로 등록하고 후견인을 지정해서 재산을 빼앗으려는 거였어요. 녹음기에서 유진이 목소리가 계속 나왔습니다. 재현이는 어떻게? 이혼하면 되지. 재산 다 빼놓고 나서 위자료 받을 것도 없어. 걔한테는 빚만 남겨놓으면 돼. 그래. 이거 끝나면 우리 진짜 자유야. 저와 영감은 녹음기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 전체를 파괴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재산을 빼앗고 아들을 버리고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된 범죄였어요. 영감이 주먹을 떨었습니다. 평생 주먹을 쥔 적 없는 사람의 주먹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번에는 가만 안 둬.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녹음기에서 한 가지가 더 나왔어요. 태수 목소리였습니다. 참, 그 옆집 꼬마. 자꾸 돌아다니던데. 한 번만 더 끼어들면 할아버지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 도윤이를 협박한 거였어요. 저는 도윤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작은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아. 네. 무서웠구나. 네. 할아버지한테 나쁜 일 생길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자기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다칠까봐 무서웠다고요. 10살짜리가. 저는 도윤이의 손을 잡았어요. 떨리는 작은 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지켜줄게. 할아버지도 지켜줄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할게. 도윤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할머니, 이거 말고 더 있어요. 뭐가? 저 아저씨 얼굴이요. 기억났어요. 뉴스에서 봤어요. 사기죄로 경찰에 잡혔다가 풀려난 사람이에요.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얼굴은 확실해요. 강태수가 전과자라는 거였어요. 녹음기 속에 담긴 건 돈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면제 투약, 치매 조작, 위조 소견서, 내연관계, 아들 이용 계획, 소년 위협까지 전부 들어 있었어요. 이제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영감이 말했어요. 경찰에 가자. 아직?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현장에서 잡아야 해. 다시는 빠져나갈 수 없게 작전을 세웠습니다. 도윤이, 영감, 그리고 저. 셋이서요. 마루에 둘러앉아 도윤이가 그동안 모은 것들을 하나하나 펼쳤어요. 위조 서류 사본, 300만 원 수첩, 카세트 녹음기, 유진이가 집 사진 찍던 날짜 메모. 10살짜리 아이가 모은 거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보세요. 도윤이가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A사 용지에 연필로 표를 그려놓았습니다. 왼쪽에 날짜, 가운데에 사건, 오른쪽에 증거 종류. 시간 순서대로 정리돼 있었어요. 10월 3일, 저 아줌마 첫 방문, 서류 제출. 10월 17일, 서류 위조 발각, 도장 색깔 불일치. 10월 19일, 저 아줌마 전화 엿들음, 태수 이름 확인. 11월 2일, 통장 요구 전화. 11월 8일, 수첩 발견, 300만 원 분할 인출 계획. 11월 10일, 저 아저씨 마을 출연, 수면제 5통 구입. 11월 22일, 수면제 된장 투입 확인. 11월 25일, 녹음기 확보, 치매 조작 계획 내연 관계 소년 위협. 영감이 도윤이를 바라봤어요. 제가 봤을 때 영감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이 아이가 대견해서 울컥한 거였어요. 도윤아,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알겠다. 제가 말했어요. 유진이한테 통장을 줄게요. 진짜로. 영감이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뭐, 진짜죠? 통장을 주는 척 하는 거예요. 유진이가 통장을 받아서 강태수한테 전달하는 현장을 잡아야 해요. 둘이 만나는 걸 찍으면 돼요.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CCTV 있으면 좋겠어요. CCTV? 저 아줌마가 통장을 저 아저씨한테 전달하는 걸 영상으로 남겨야 해요. 녹음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10살짜리가 증거 보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영감이 이장 어른을 찾아갔어요. 이장에게 사정을 설명하니까 이장이 바로 움직여줬습니다. 오서방, 걱정 마. 마을 입구 CCTV가 하나 있어. 그리고 내가 경로당 앞 감시 카메라도 돌려놓을게. 이장이 CCTV 각도를 조정해줬어요. 마을 입구에서 우리 집까지 가는 길이 전부 찍히도록. 그리고 영감이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몰래 블랙박스용 소형 카메라를 하나 사서 대문 안쪽 감나무 가지에 달았어요. 마당이 전부 찍히는 각도였습니다. 준비가 끝났어요. 저는 유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아, 네 어머니. 생각해봤는데 세금 처리 내가 해줄래? 내가 하려니까 복잡해서. 전화기 너머로 유진이가 숨을 삼키는 게 들렸어요. 흥분을 감추려는 거였겠지요. 그럼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통장이랑 인감 준비해 주세요.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전화를 끊고 손이 떨렸습니다. 덫을 놓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토요일이 왔습니다. 유진이가 오후 2시에 도착했어요. 이번에도 혼자 까만 캐시미어 코트에 높은 구두, 손에는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과일 사왔어요. 고맙다. 들어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통장과 인감 도장을 봉투에 넣어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진짜 통장이었습니다. 단 잔액이 3만 원짜리 비상용 통장이었어요. 진짜 돈이 든 통장은 영감이 따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 세금 처리 잘 부탁해. 유진이 눈이 반짝였어요. 봉투를 받아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흥분하고 있었어요. 아, 이 사람은 정말 돈밖에 모르는구나. 그 순간 확실히 알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잘 처리할게요. 유진이가 봉투를 가방에 넣고 일어섰어요. 벌써 가? 네, 오늘 일이 있어서요. 다음에 천천히 올게요. 거짓말이었어요. 일이 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차에 타지 않았어요. 대문을 나서더니 왼쪽 골목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을 끝 정자 방향이었어요. 저는 부엌 창문으로 지켜봤습니다. 5분 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마을 입구에서 올라왔어요. 유진이가 정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강태수였어요. 금시계, 번들거리는 머리, 핀스트라이프 양복. 마을 CCTV 세대가 전부 그 남자를 찍고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태수가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어 통장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유진이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감나무 카메라가 전부 찍고 있었어요. 영감이 저 옆에서 주먹을 쥐고 보고 있었습니다. 됐어. 그이가 말했어요. 됐어. 이만하면. 그날 밤이었습니다. 영감이 횡성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동안 모은 증거를 전부 설명했습니다. 위조 서류, 수면제 투입, 녹음 파일, CCTV 영상. 경찰이 증거를 갖고 내일 오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11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대문 쪽에서 삐걱거리는 소리였어요. 영감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저는 영감 뒤에 서서 현관 쪽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유진이와 태수였어요. 장갑을 끼고 손전등을 들고 우리 집에 들어온 거였습니다. 밤 11시에 서류가 어디 있어? 빨리 찾아. 태수 목소리였어요. 유진이가 거실 서랍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위조 서류를 회수하려는 거였어요. 녹음기도 찾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쿵거렸어요. 그런데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왜냐면 경찰이 이미 와 있었거든요. 영감이 경찰에 전화했을 때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한 경찰이 혹시 모르니 오늘 밤 순찰을 강화하겠다며 근처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영감이 비상 연락을 했고 경찰 2명이 이미 뒷문 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감이 거실 불을 켰습니다. 유진이와 태수가 얼어붙었어요. 뭐야? 거기서 영감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 뒷문이 열리면서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횡성경찰서입니다. 태수가 도망치려 했습니다. 현관 쪽으로 몸을 돌리는데 대문 밖에 경찰차가 서 있었어요. 순찰 강화를 명목으로 온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매복이었어요. 유진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오해예요. 저는 그냥, 됐어. 제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유진이한테 반말을 했어요. 됐어. 그만해. 유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통쾌함도 그냥 텅 비어 있었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태수가 먼저 끌려나갔어요. 유진이가 뒤따라 나가면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경찰차가 마을길을 내려갔습니다. 빨간 경광등 불빛이 감나무 사이로 깜빡이다가 사라졌어요. 영감이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래된 나무 마루가 삐걱거렸어요. 끝났어? 아직이야. 저는 대답했어요. 체포는 시작이야. 진짜 벌은 그 뒤에 오는 거야. 어둠 속에서 담장 너머로 작은 얼굴이 보였어요. 도윤이었습니다. 경찰차 소리를 듣고 나온 거였어요. 할머니, 잡았어요? 응, 잡았어. 도윤이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 놓고 웃는 것 같았어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텅 비어있던 가슴에 뭔가가 차올랐습니다. 이 아이가 아니었으면 전부 잃을 뻔했어요. 재산도 건강도 가족도. 도윤아, 고마워. 저요? 저는 그냥 냄새 맡고 숫자 세고 녹음한 것뿐이에요. 그것뿐이라고요. 그게 전부라고요. 이 아이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영감이 도윤이 머리를 쓸어 넘겼어요. 거칠고 큰 손으로 조심스럽게. 잘했다, 이 녀석아. 체포는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벌은 그 뒤에 왔어요.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체포 다음 날 횡성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영감이랑 같이 경찰서에 갔습니다. 도윤이가 정리한 증거 파일을 전부 가져갔어요. 위조 서류 사본, 300만 원 수첩, 카세트 녹음 파일, CCTV 영상, 감나무 카메라 영상. 담당 형사가 증거를 보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어르신, 이거 전부 직접 모으신 겁니까? 10살짜리 아이가 모은 겁니다. 형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10살이요? 네. 옆집 아이가요. 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감탄인지 경악인지 모를 표정이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하나둘 드러났어요. 첫 번째, 강태수는 전과 이범이었습니다. 도윤이가 뉴스에서 본 것 같다고 했었지요. 맞았어요. 강태수는 3년 전 부동산 사기로 징역 2년을 살고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출소 후 이름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활동 지역을 옮겨서 다시 사기를 시작한 거였어요. 경찰 기록에 따르면 태수는 지방 노인 대상 부동산 사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두 번째, 유진이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유진이는 결혼 전부터 태수와 사귀고 있었어요. 경찰이 유진이 휴대폰을 압수해서 메시지 기록을 확인했는데 결혼 6개월 전부터 태수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3,000건 넘게 나왔습니다. 재현이 부모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봤어. 서울 아파트 팔면 꽤 될 거야. 이 메시지가 결혼 3개월 전 거였어요. 처음부터였습니다. 유진이는 재현이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의자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영감이 저를 부축했어요. 세 번째, 유진이와 태수가 노린 건 우리 집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태수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3건의 사기를 진행 중이었어요. 전부 시골에 사는 노부부 대상이었습니다. 유진이는 태수의 조력자로서 각 가정에 접근하는 통로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우리는 4번째 타깃이었습니다.
재판이 열렸어요. 원주지방법원이었습니다. 겨울이 시작된 12월이었어요.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유진이가 보였습니다. 구치소 회색 죄수복을 입고 있었어요. 까만 캐시미어 코트도 금색 귀걸이도 높은 구두도 없었습니다. 밤갈색 머리가 부스스하게 흐트러져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 헬쑥해져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하면서 활짝 웃던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태수도 옆에 앉아 있었어요. 금시계도 번들거리는 머리도 넓은 어깨에 양복도 없었습니다. 죄수복을 입으니까 그냥 보통 남자였어요. 아니, 보통보다 못한 남자였습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읽었어요.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 준사기, 상해, 미수, 주거침입,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미수. 죄명이 6개였습니다. 검찰이 증거를 하나하나 제시했어요. 위조 서류, 수면제 투입 정황, 녹음 파일, CCTV 영상, 휴대폰 메시지.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이 숨을 삼켰어요. 녹음 파일이 재생됐을 때였습니다. 된장에 넣는 거 양을 좀 더 늘려. 유진이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방청석에서 탄식이 나왔습니다. 재현이가 뒤에 앉아 있었는데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재현이는 어떻게? 이혼하면 되지. 이 부분이 나왔을 때 재현이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우는 것 같았어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유진, 징역 5년, 강태수, 징역 7년. 판사가 양형 이유를 설명했어요. 피고인들은 가족 간 신뢰를 악용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투입하여 신체적 위해를 가하고 치매를 조작하려 한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유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유진이를 바라봤어요. 무릎 꿇은 며느리를. 아니, 전 며느리를. 유진아.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노린 건 우리 돈이 아니었어. 우리 가족이었어. 아들을 이용하고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 하고 10살짜리 아이까지 협박했어. 유진이 고개가 더 숙여졌어요. 용서는 없어. 이 한마디를 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처음 의심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수면제를 된장에 넣었다는 걸 알았을 때, 도윤이를 협박했다는 걸 들었을 때, 결혼 전부터 계획이었다는 걸 확인했을 때, 용서의 여지가 전부 사라졌습니다. 유진이가 끌려나갔어요. 울음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졌습니다. 저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통쾌하지도 않았고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끝났다는 것만 느꼈어요. 법정을 나오니까 재현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복도 벤치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정장 차림이었는데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바보였습니다. 영감이 먼저 다가갔어요. 아무 말 없이 아들 앞에 서서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 아버지, 저는 일어나라고. 재현이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영감이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꽉 잡았어요. 흔들리지 말라는 듯이. 내가 잘못한 건 알아. 근데 속은 거지. 같이 한 건 아니잖아. 그래도 제가 더 살펴봤어야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1년 동안 전화도 안 하고 유진이 말만 듣고 재현이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이혼 서류 냈어요. 다 끝났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38살 먹은 아들이 무릎 꿇고 우는 걸 보는 게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분명 이 아이도 피해자인데 밉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감정이 엉켜서 풀 수가 없었습니다. 재현아, 네 어머니. 다시 시작하자는 말은 아직 못하겠어. 재현이 고개가 떨어졌어요. 시간이 필요해. 아직?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알아둬. 네. 내가 우리 아들인 건 변하지 않아. 재현이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시간이 약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뭔가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법원을 나왔어요. 겨울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영감이 제 어깨에 점퍼를 걸쳐줬어요. 집에 가자. 응. 도윤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맞아요. 도윤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를 타고 횡성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산이 하얗게 눈을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겨울이 왔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봄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대문 앞에 도윤이가 서 있었어요. 장갑도 안 끼고 코가 빨갛게 얼어서 할머니, 추워요? 너야말로 추웠지. 왜 안 들어가고 서 있어? 할머니 오실 때까지 기다리려고요. 저는 도윤이를 안았습니다. 꽉 안았어요. 이 아이가 없었으면 지금 이 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재산도 건강도 가족도 전부 잃었을 거예요. 10살짜리 아이가 바둑을 두고 숫자를 세고 냄새를 맡고 녹음을 하고 증거를 정리해서 우리 가족을 살렸습니다. 도윤아. 네. 우리 집 식구 할래? 도윤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크고 반짝이는 눈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진짜요? 진짜야.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같이 살자. 도윤이 입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눈이 빨개지더니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이 아이가 우는 걸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깨만 들썩이면서 영감이 뒤에서 도윤이 머리를 쓸어넘기며 말했어요. 이 녀석아, 진작 그럴걸. 3년이 지났습니다. 도윤이가 중학생이 됐어요. 키가 많이 자랐습니다. 제 어깨를 넘겼어요. 까만 단발은 그대로인데 얼굴이 갸름해지고 목소리가 살짝 굵어졌습니다. 아침마다 셋이서 밥을 먹어요. 영감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도윤이가 밥을 푸고 저는 반찬을 놓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역할이 나뉘었어요. 정해준 적이 없는데 자연스럽게 도윤이가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은상을 탔어요. 상장을 가져와서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냉장고에 붙여도 돼요? 당연하지. 냉장고 문에 상장을 붙였어요. 그 옆에 도윤이가 초등학교 때 그린 그림이 아직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라고 제목을 쓴 그림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가운데에 자기. 그 그림을 도윤이가 우리 집에 온 첫 해 가을에 그렸거든요. 재현이가 명절마다 내려왔어요. 이혼 후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현관에서 어머니하고 부르는 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목소리가 작아져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윤이가 먼저 다가갔어요. 아저씨, 바둑 둘래요? 하면서요. 재현이가 당황했지만 마루에 앉았습니다. 도윤이가 이겼어요. 3판 연속으로. 재현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너 우리 아버지도 이겼다며?
첩하네요. 대단하다, 진짜. 어색하지만 함께 앉아 있었어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하지만 같은 마루에 앉아 바둑을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간이 준 선물이었습니다. 오후에 텃밭에 나갔어요. 도윤이가 상추를 뜯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배추 모종 심는 법을 처음 배웠던 그 자리에서요. 그때는 모종 하나하나를 아기 다루듯 조심스럽게 만졌는데 이제는 손이 익숙해져서 척척 뜯어냈어요. 영감이 옆에서 호미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랑 나란히. 한 줄은 영감이, 한 줄은 도윤이. 말없이 흙을 만지고 있었어요. 저는 마루에 앉아서 그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가을,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던 아이가 우리 가족이 됐어요. 바둑을 두고 숫자를 세고 냄새를 맡고 녹음을 하고 증거를 정리해서 우리를 살린 아이. 부모에게 버림받았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 무서웠지만 할머니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 아이. 도윤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 저녁 뭐예요? 된장찌개. 우리 된장이죠? 당연하지. 우리 된장. 도윤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 하나에 3년의 시간이 전부 담겨 있었어요. 가족은 피가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만드는 거였어요.